이게 그리고 아마 관심 많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화 센터인데 온라인 자동화 센터, 풀스모 센터라는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설비인데 GTP라고 부릅니다. GTP, Goods to Person이라고 상품이 사람한테 간다는 뜻이죠. 상품이 사람한테 가는 Goods to Person Picking. 그래서 여기 피커라 그러는데 포장하는 사람이 한 명 서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배송 나갈 박스들이 다 하나씩 전달이 되고 요 화면에 어떤 상품을 몇 개 꺼내야 되는지가 표시가 되면은 그걸 꺼내서 이제 바로바로 고객들한테 보내는 도시형 물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화 설비가 필수라는 거죠,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런 자동화 설비가 필수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자동화, 이거 1,000억짜리 자동화 센터가 아닌 그런 센터에서도 충분히 도시형 물류가 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씩 발전돼 나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카도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중에 또 뭐 케이스 스타디로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저도 이 업체도 만나보고 가보기도 했는데 물류센터밖에 없어요. 보통은 영국은 테스코, 홈플러스가 꽉 잡고 있는 그러면 그 나라인데 여기는 매장이 단 한 개도 없이 물류센터 4개만 가지고 1년에 매출을 3조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저런 물류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런 회사기도 하고 롯데가 최근에 이제 오카도하고 협업을 했죠. 롯데도 협업을 해서 국내도 오카도 매장이 이제 내후년에 들어오는데 물류센터가 즉 이제 매장이 하나도 없지만 유통업체로 인정을 받는 거죠. 오카도를 그래서 물류업체라고 안 그러죠. 영국에 있는 유통 물류업체, 그 중에서도 리테일 업체라고 부르지 물류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카도라는 회사고요. 자, 이제 도시형 물류가 뭘까? 도시형 물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지금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 어디 한번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고촌 물류단지라고 그러는데 서울하고 붙어 있죠. 굉장히 가까운 데 있고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류센터가 다 있어요. 여기에 뭐 쿠팡부터 해서 뭐 대한통운, 컬리, 롯데, 이마트, GS 다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물류단지인데 왜 여기 있을까? 왜 도대체?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물류센터는 일반적으로 보관 물류가 아니라 통관 물류 위주가 많았어요. 지금 물류센터 그러시면 한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은 저기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가야지 거기에 물류센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왜? 땅값이 싸니까. 땅값이 싸고 부지가 넓어야 돼요. 근데 서울 근처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안속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거기에 물류센터들이 있고 거기서 물건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물건들을 다 하나씩 패키지로 크게 폐기장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날라다니는 게 그게 물류센터였었어요. 전통적인 물류센터였었죠. 아직도 우리나라 물류센터는 거의 95%가 그런 형태의 물류센터죠. 평당 땅값이 한 뭐 싸면 80만 원, 비싸봤자 200만 원이면 되니까 한 2만 평, 3만 평을 사는 거죠. 땅을 단층으로 지어버려요. 근데 그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롯데에 있을 때 매장 문을 닫기에 정신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때 되게 운 좋게 저는 과감하게 제가 베팅을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그래도 굉장히 저는 잘 됐던 케이스긴 한데 지금 남아있는 후배들은 다 어려워요. 명예퇴직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매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롯데슈퍼 주변에 많이 없어졌죠. 롯데슈퍼가 한 400개가 넘게 있었는데 지금 300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수십 개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날아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없애버리는 거고 지금 옛날엔 점포개발팀이라고 있었는데 그 점포개발팀이 이제는 점포를 폐점하는 팀으로 바꿨습니다. 빨리 폐점해가지고 그 돈으로 온라인 투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온라인도 솔직히 힘들고 오프라인은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소매 매출 자체는 줄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거 안 주니까 그 매출이 어디로 갈까? 그 매출이 바로 물류센터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는 물류센터가 곧 매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김포같이 가장 서울에 근접해 있는 그런 입지에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긴 더 이상 물류센터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거에 가장 지금 도시형 물류 출발점, 즉 도시형 물류라는 거는 직접 소비자한테 낱개로 배송을 해주는, 그것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돼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직접 고객한테 낱개로 배송해주는 센터라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거기는 여전히 그냥 매장으로만 배송하는 그런 센터로 남아있는 거고 우리가 도시형 물류라고 부르는 거는 김포, 광명, 구리, 안양, 그 다음에 하남
이 5개 부지의 물류센터가 여기가 딱 도시형 물류입니다. 나머지는 도시형 물류가 되지가 않아요. 그게 또 각각의 권역에 따라서 강남 권역, 강서 권역, 이런 또 북부 권역, 거기에 따라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위치만 도시형 물류센터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포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뭐 서울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뭐 48번, 39번 국도,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물류센터가 반경 뭐 한 20km, 30km 뭐 이렇게 거리로 이 1차 상권을 잡았거든요. 거리가 30km면은 뭐 1차 상권이야. 아니면 뭐 10km면 2차 상권이 뭐 우리가 직접 상권이고 40km 넘어가면은 뭐 2차 상권이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물류가 바뀌는 게 시간거리 개념 바뀌거든요. 시간거리. 반경 20분 안에 갈 수 있거나 3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1차 상권이 되는 거예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라든지 뭐 서울 서북부 쪽으로는 꽉 그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하나 잡는 거고요. 이쪽은 어딥니까? 이쪽은 강남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원래는 구리, 남양주, 하남이 사실은 탐이 났는데 하남은 아시겠지만 그린벨트가 95%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꿈도 못 꿨던 진짜 그림 속의 떡이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예 기업도 이쪽은 나올라는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어차피 사봤자 이게 인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남양주라든지 그쪽으로 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도시형 물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평택 그런 데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거대한 국토에 딱 한정된 부분에서만 도시형 물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 고객한테 1시간 이내에 배송해 줄 수 있는 지역. 그게 가장 강력한 게 강남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강동권, 송파권, 그리고 이쪽에서 본다면 구리권 거꾸로 보면 밑으로 내려간다. 이쪽에 그쪽 뭐 이런 용인권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큼 강력한 그런 입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게 이제 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여기서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입지만으로 본다면은 저 김포하고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아요. 근데 김포가 저기 평당 지금은 뭐 1,000만 원을 줘도 못 사죠. 1,500, 2,000원을 줘도 못 살 겁니다. 그 물류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물류단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워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려고 서로 난리가 나는 거죠. 저기에 임차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줄 서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정도로 도시형 물류가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도시형 물류 중에서 아예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즉 도시형 물류가 첫 번째 허브센터라 그래서 이 도시형 물류 김포라든지 만약에 하남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일종의 뭐 한 2만 평 정도, 10,000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000평. 사실은 도시형 물류는 10,000평이 넘어가면 또 이제 효율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00평으로 복층으로 올려버립니다. 일반 물류센터는 2만 평, 3만 평 크게 짓는데 도시형 물류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10,000평, 8,000평에서 10,000평 정도의 부지에서 거기서 대량으로 물건을 보내는 부분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거나 직접 배송할 때는 이런 도시형 물류센터라는 걸 또 운영을 해요. 얘는 뭐냐면은 500평짜리예요. 500평짜리 물류센터. 사실은 물류센터가 도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은 물류센터가 8m 도로가 있어야 되고 민가 200m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도시에는 그래서 물류센터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형의 물류센터면서도 법적으로는 좀 제지를 덜 받는 그런 형태로도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보시죠. 이거는 어디 있었냐면은 롯데 슈퍼 의왕점에 있던 거를 저희가 나중에 롯데온에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썼던 그런 물류센터인데 원래 물류센터 400평짜리 물류센터, 450평짜리 물류센터에다가 중간에 70평 정도 이런 오토스토어라고 부르는 이 자동화 설비를 들어간 겁니다.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왜 이걸 만들었을까? 여기는 슈퍼기 때문에 하루에 6번 배송을 해주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자동화를 택해가지고 70평 정도 공간에서 그걸 해소해보자 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여기 이 단면도인데 박스가 꽉 차 있어요. 여기 밑으로 박스가 꽉 차 있고 위에서 로봇이 다니면서 물건을 꺼내가지고 여기 피커한테 보내는 이런 구조인데 굉장히 작다 그랬잖아요. 한눈에 보기에도 작아요. 70평이면은 요즘에 뭐 대형 아파트 70평짜리 아파트 있죠. 70평짜리 아파트 그 정도 하나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보관할 수가 있어요. 상품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상품을 한 뭐 15,000개, 2만 개 정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걸로 고객들한테 갖다 줄 수 있는 최소한 뭐 상품 100개, 200개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양한 상품을 갖다 줘야 되니까. 근데 15,000개, 2만 개의 상품을 보관하려면은 물류센터가 적어도 2,000평이 넘어야 돼요. 2,000평. 그래야지 구분을 하고 뭐 구역을 나누고 피킹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70평에 15,000개가 들어있습니다. 2만 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70평짜리 공간에서 SKU를
다른 데서 2,000평짜리 공간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을 70평이면 할 수 있다. 정말 매력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래서 이렇게 로봇가 다니면서 물건을 내려주면은 여기서 이제 물건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피킹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과자가 있고 스파게티 면이 있고 후추가 있어요. 왜 2만 개를 보관할 수 있을까 보면은 일반적인 물류센터가 보면은 과자는 과자대로, 소스는 소스대로, 뭐 생수는 생수대로 이렇게 보관하겠죠. 여기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상품이 딱 들어오면은 저 토트박스라 그러는데 저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내가 물건을 담고 PDA라 그러는 그런 단말기로 딱 찍으면은 그게 바로 여기 안에 과자, 여기 안에 여기 후추가 있다, 여기 스파게티 면이 있다, 여기에 입력이 돼가지고 박스 한 박스에는 3개의 SKU라 그러는데 3개의 상품이 보관되어 있고 중요한 거 몇 개가 보관되어 있다가 다 나옵니다. 몇 개가. 여러분들이 매장을 막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딱 보관해 놓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 스파게티 면이 지금 12개 남았는데 스파게티 면이 이때 5개가 더 팔렸어. 그 7개밖에 안 남았어.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중요한 거 발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파게티 면이 7개밖에 안 남았네. 그 순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업체한테 발주합니다. 그 물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류센터 그렇지 않죠. 어디 장부책 들고 다니면서 몇 개 남았는지 조사하고 안 맞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물류센터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매장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매장보다도 정교하죠. 매장보다 정교하게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여기 업체들이 15,000개 업체들이 그 업체들은 다 다른 업체들이에요. 한 500개 업체가 들어와요. 500개 업체들한테 우리가 그것들을 물건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보관해 주는 거예요. 보관해 주면서 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니네들 상품 중에서 지금 어떤 거는 몇 개 남았고 어떤 거는 지금 뭐가 부족하고 이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걸 해줄 수 있는 물류센터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장 가가지고 물류센터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막 써가지고 자기가 직접 발주하고 90%, 99%의 물류센터는 그렇게 운영하는 그 물류센터고 그래서 물류가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물류가 성공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동화가 한다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고 사람이 관리할 때도 이런 SCM이라 그러는데 이런 체계를 가지고 가는 물류센터만 성공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물류센터, 자동화센터에서 물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포장하는 것도 있어요. 자동화센터라고 모든 상품들을 자동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생수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신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자동화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되고 부피가 큰 것들은 그냥 한 군데 쌓아놓고 빨리빨리 사람이 빼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상품이 아까 15,000개가 있으면은 15,000개 중에서 13,000개는 자동화에 집어넣어도 돼요. 한 1,000개, 2,000개는 그걸 별도로 이런 거 잘 팔리는 거니까 빨리빨리 빼야겠다 싶은 거는 오히려 자동화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자동화를 성공할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동화가 안 돼 있는 센터가 더 잘 되는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중 되면은 우리 센터가 이제 조금 이제 궤도에 올라가면은 자동화도 욕심이 나고 막 그런데 그것들을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야지 한 번에 가면 또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